여보, 엄마가 돈을 안 주신다고요? 뺨을 후려치는 소리와 함께 60대 후반의 한정숙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코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가 그녀의 소박한 집안복을 적셨죠. 자신을 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 한우진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며느리 서예린이 명품 가방을 끼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죠. 자, 이제 마음이 바뀌셨나요? 시어머님.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시어머니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36년 전 품에 안았던 그 작은 아기가 이제는 자신을 때리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코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으면서도 한정숙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한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엄마가 먼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외면하시니까요. 우진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옆에 선 예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도 보지 못했죠. 시어머님, 생각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우리한테 그 부동산들을 넘겨주실 건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한정숙은 천천히 일어서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예린은 우진의 손을 잡았죠. 여보, 드디어 성공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이제 포기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한정숙이 안방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건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예린은 33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청담동 고급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면 늘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죠. 하지만 그 명품들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린아, 요즘 남편분은 어때? 잘 지내? 친구가 물었을 때 예린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남편 착하지. 시어머니도 참 좋으신 분이고요. 하지만 예린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8개월. 그동안 예린은 한정숙이라는 여자를 철저히 관찰했어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시어머니. 집도 서울 은평구의 낡은 2층 단독주택이었죠. 처음에는 실망했어요. 결혼 전에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을 때만 해도 이 집안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정말 평범한 할머니 같았어요. 우진은 일반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과장이었습니다.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죠. 예린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실패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미 2번의 결혼을 통해 총 35억 원을 손에 넣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강남의 한의원 원장 아들이었고 두 번째 남편은 제조업체 사장 아들이었죠. 방법은 늘 같았습니다.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면서 서서히 남편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결혼 2달째 되던 어느 날 예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하지 않아? 우진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예린이 물었어요. 뭐가 이상한데?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도와주기 바쁜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겠지.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시느라 힘드실 거야. 예린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죠. 그래도 여보, 우리가 전세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는 저 큰 집에서 혼자 사시잖아.
좀 도와주셔도 되는 거 아니야? 우진은 처음에는 아내의 말을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예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남편의 마음에 씨앗을 심기 시작했어요. 결혼 석 달째, 예린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러 간 거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린은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한정숙의 집을 찾아갔어요. 한정숙은 평소처럼 소박한 집안복을 입고 반갑게 맞아주었죠. 예린아, 어서 와. 무슨 일이니?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한정숙은 며느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예린은 소파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텔레비전, 소박한 인테리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어요. 어머님, 우진이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전세 만기도 다가오고 돈도 부족하고요. 한정숙은 조용히 며느리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예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얼마나 필요하니? 한정숙이 물었을 때 예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물어봤다는 뜻은 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우선 전세자금으로 6억 원 정도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한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일 준비해 줄게. 예린은 그날 밤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역시 이 집안에도 돈이 있었던 거예요. 6억 원을 그렇게 쉽게 준다는 건 더 많은 돈이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예린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그날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6억 원을 받은 지 한 달 후 예린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렇게 쉽게 6억을 주셨다는 건 더 많은 돈이 있다는 뜻이야. 예린이 우진에게 속삭였어요. 그렇지만 예린아, 너무 자주 요구하면 안 되지 않을까? 우진은 조심스러웠지만 예린은 자신만만했죠. 한 번만 더 해봐. 이번에는 사업 자금이라고 해. 우리가 정말 독립하려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우진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내의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투자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얼마나 필요하니? 이번에는 12억 원 정도요. 한정숙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알겠다. 준비해 줄게. 예린은 12억 원을 받고 나서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석 달 동안 여러 핑계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어요. 급한 병원비, 친구 도움, 차량 구입, 온갖 이유를 댔죠. 한정숙은 그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린과 우진의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죠. 6개월 동안 예린은 총 5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전세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긴급자금 등 온갖 명목이었어요. 이제 정말 큰 거를 요구해도 될 것 같아. 예린이 흥분한 목소리로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진 부동산들, 그것들을 우리 명의로 넘겨달라고 해봐.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진은 망설였지만 예린은 단호했어요.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 미리 받는 게 뭐가 문제야? 예린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정숙이 거절했어요. 그건 안 된다, 우진아. 부동산은 아직 넘겨줄 수 없어. 그 순간 예린은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님, 도대체 뭐가 문제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예린아, 진정해. 엄마도 엄마 나름의 사정이 있으실 거야. 우진이 아내를 말렸지만 예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정이 뭐가 있어요? 시어머님, 혼자 그 넓은 집에서 그 많은 재산 갖고 계시면서 우리는 쪼들리며 살라는 거예요? 한정숙은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예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님이 정말 가족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어머님에게는 돈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건가요? 한정숙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인하고 싶은 것이 남아 있었거든요. 며칠 후 예리는 친구들과 청담동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정숙은 우연을 가장해서 멀리서 그 대화를 엿들었어요. 언니, 정말 대박이야. 시어머니한테서 벌써 53억 뽑아냈어. 예린이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자랑했어요. 헐,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 남편을 잘 세뇌시키는 게 포인트야.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야. 한정숙은 멀리서 이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제 좀 귀찮아지네. 시어머니가 부동산은 안 준다고 하거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남편을 더 세게 부추기는 거지. 시어머니가 우리를 정말 무시한다고, 돈만 아끼고 가족은 생각 안 한다고 말이야. 예린의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통나면 어떡할 거야? 뭐가 들통나? 나는 그냥 며느리 역할만 했을 뿐이야. 남편이 알아서 한 일이지. 예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 좀 더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야. 한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부터 한정숙은 더욱 철저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금융거래 내역, 녹음 파일, 예린의 과거 조사 자료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예린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엄마 요즘 너무 심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도 부동산은 절대 안 준다고 하시고. 예린은 매일같이 우진에게 이런 말을 반복했어요. 그래도 예린아,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 그럼 우리 입장은? 우리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예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생각해봐, 여보. 엄마가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실까? 하지만이 뭐야? 우리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어? 그동안 얼마나 효도했는데. 예린은 우진을 완전히 세뇌시키기 위해 매일같이 이런 말들을 반복했어요. 여보, 이제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 엄마한테 단호하게 말해. 우리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신다면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우진은 점점 아내의 말에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아내의 끊임없는 세뇌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진은 어머니 앞에 섰어요. 엄마, 저희가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정숙은 아들의 변화된 태도를 느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계신 부동산들, 이제 저희 명의로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우진아, 그건 정말 안 된다고 했잖니. 한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엄마 아들인데 왜 제가 엄마 재산을 물려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공격성이 담겨 있었어요. 예린이 옆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어머님,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린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에는 독이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혼자서 그 많은 재산을 다 관리하실 수도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데 왜 거부하세요? 한정숙은 며느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로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신다면 부동산을 넘겨주세요. 한정숙이 다시 거절하자 예린이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우진도 함께 폭발했어요. 그동안 아내에게 들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혼자서 그 많은 돈 갖고 계시면서 저희는 고생하라는 거예요? 우진아, 진정하고 엄마 말 좀 들어봐. 한정숙이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우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더 들어요? 지금까지 충분히 들었어요. 우진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예린이 더욱 부추겼어요.
여보, 시어머님은 우리가 죽든 살든 상관없으셔. 돈만 아끼시면 되는 거야. 엄마, 정말 답답해요. 우진이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재산을 혼자 갖고 계실 거예요? 우진아, 제발. 한정숙이 아들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제발이 뭐예요? 엄마가 아끼는 건 돈이에요, 아들이에요? 그 순간 우진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어머니의 뺨을 향해 날아갔어요. 찰싹. 한정숙은 아들의 손에 맞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우진아. 한정숙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우진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예리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 바뀌셨나요, 시어머님? 예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정숙은 코피를 닦으며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니? 한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먼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예린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님, 이제 정말로 결정하세요. 가족을 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돈을 택하실 건가요? 한정숙은 바닥에 앉은 채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서 안방으로 향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우진이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한정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깐만. 가져올 게 있어. 한정숙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예린과 우진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여보, 드디어 성공한 것 같아. 예린이 속삭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 그런데 엄마가 많이 다치신 거 아니야? 우진이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시어머님도 이제 현실을 인정하신 거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이야.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한정숙이 안방에서 무엇을 꺼내오려는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정숙이 안방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뭘 가져오신 거예요? 우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한정숙은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차곡차곡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흘렀어요. 예린아, 우진아.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된 것 같구나. 한정숙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뭘 가져오셨어요? 한정숙이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그것은 금융거래 명세서였어요. 예린의 이름으로 된 입금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예린아, 너 정말 내가 모르는 줄 알았니? 한정숙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을 때 예린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나한테서 받아간 돈, 정확히 53억 7천만 원이더구나. 우진이 깜짝 놀라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조용히 해, 우진아. 엄마가 다 말할 때까지 듣기만 해. 한정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우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예린아, 너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안 재산 조사한 거 다 알고 있어. 한정숙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사설탐정 보고서였어요. 이 사설탐정 보고서, 너 이름으로 의뢰한 거지.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한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내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말이야. 녹음기에서 예린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언니, 정말 대박이야. 시어머니한테서 벌써 53억 뽑아냈어. 우진은 그 목소리를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린아, 이게 뭐야? 예린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여보, 그건 오해야. 한정숙이 네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너희가 집에서 나눈 대화, 우진이를 어떻게 세뇌시켰는지 다 녹음해뒀어. 또 다른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을 더 세게 부추기는 거지. 시어머니가 우리를 정말 무시한다고, 돈만 아끼고 가족은 생각 안 한다고. 남편이 화내게 만들어서 직접 덤비게 하는 거야. 우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예린아, 내가 정말로 이런 말을. 한정숙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내 죽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한 녹음이야.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 좀 더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야. 예린의 차가운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자 우진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린아, 너 정말로. 예린은 이제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시어머님.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한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예린아. 한정숙이 5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을 때 그것은 예린의 과거 조사 자료였어요. 너 이번이 첫 번째 결혼이 아니지. 우진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한정숙이 상세한 조사 보고서를 펼쳐 보였어요. 예린 씨는 이미 2번의 결혼을 했어. 그리고 2번 다 같은 수법을 썼지. 돈 많은 집안 남자들을 노려서 접근하고 그 가족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거. 첫 번째 남편 강남의 한의원 원장 아들이었지. 그 집에서 15억 원을 빼내고 도망갔더구나. 예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2번째 남편 제조업체 사장 아들. 여기서는 20억 원을 가져갔고. 우진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린아, 이게 정말이야? 대답해봐. 그리고 3번째가 우리 우진이야. 이번에는 53억이나 성공했으니 신기록이네. 한정숙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예린이 급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님, 그건 다 오해예요. 오해? 한정숙이 6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니? 내가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뭐라고요? 우진이 충격에 빠져 소리쳤어요. 한정숙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예린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내 남자 최대호. 나이 45살. 여의도 증권회사 임원이야. 예린 씨가 다음 타깃으로 정한 사람이지. 예린은 이제 완전히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예린 씨는 우리 우진이와 이혼한 후에 이 남자와 결혼할 계획이었어. 물론 우리한테서 빼낸 53억은 그대로 가지고 말이야. 우진이 예린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예린아, 이게 정말이야? 대답해봐. 예린은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여보, 그건 뭐야? 정말이냐고. 우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아, 이제 알겠니? 내 아내가 누구인지. 우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저는. 우진아, 너도 잘못이 크다. 한정숙의 목소리는 엄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속았다고 해도 어머니를 때린 건 용서할 수 없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정숙은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린아, 이제 내가 할 말이 뭐가 남았니? 한정숙이 예린을 바라봤을 때 예린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걸 다 들켰네. 예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예린아. 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요? 당신도 바보잖아요. 아내 말 한마디에 어머니까지 때리고. 예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를 연기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당할 줄은 몰랐어요. 예린이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한정숙은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서류를 보여줄게.
한정숙이 7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건 사기죄 고발장이야. 예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53억 원에 대한 사기죄, 그리고 혼인빙자 사기죄까지.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뭐라고요? 예린이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진아. 한정숙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는 폭행죄로 고발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우진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한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우진아.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시어머님, 제발이요. 예린이 갑자기 한정숙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한정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예린아. 넌 처음부터 거짓말만 했잖니. 정말 죄송해요. 돈은 다 제발 고발은 취하해주세요. 예린은 진심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갚을 돈이 어디 있니?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서 가져온 돈들도 다 써버렸다면서. 한정숙이 냉정하게 말했을 때 예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아, 시간이 됐네. 한정숙이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한정숙 씨 맞으신가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경찰관들이 거실로 들어오자 예린과 우진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서예린 씨, 혼인빙자 사기죄와 53억 원 상당의 사기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예린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예린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희와 함께 가시죠. 예린이 끌려나가면서 우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도와줘요. 당신도 같이 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우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어머니를 폭행한 죄가 있었거든요. 예린이 완전히 끌려나간 후 거실에는 한정숙과 우진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진아, 너도 잘못이 크다. 어머니를 때린 건. 그건 정말 용서하기 어려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한정숙의 목소리에 약간의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게. 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난 조건이 있어. 한정숙의 목소리가 다시 엄해졌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첫째, 지금까지 받은 돈 53억,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갚아라. 우진이 절망했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둘째, 앞으로 내 재산은 한 푼도 기대하지 마라. 상속도 없다. 엄마. 셋째,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혼자 힘으로 살아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라. 한정숙의 선언에 우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진짜 어른이 되어봐라, 우진아. 한정숙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내 유언장이야. 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우진이 소리쳤지만 한정숙은 단호했습니다. 왜 안 되니?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지. 우진은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크기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한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변한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다면 엄마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우진이 희미한 희망을 품었어요. 난 그 전까지는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해. 내 도움은 전혀 기대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는 서예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서예리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결혼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3번에 걸쳐 총 73억 원을 편취한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예리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어요. 후회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잡힌 것이 억울할 뿐이었죠. 한정숙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한정숙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더욱 쓸쓸했어요. 아들 우진은 3달 전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었거든요. 한정숙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특히 아들에게 맞았던 그날의 기억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36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정숙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테니까요. 며칠 후 한정숙은 대성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은퇴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회장으로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이사회에서 논의할 안건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을 때 한정숙은 그것을 받아들고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개인적인 슬픔을 잇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한정숙은 자선재단 이사장실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여러 자선 사업에 참여해왔어요. 이사장님, 이번 달 장학금 신청자 명단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을 때 한정숙은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읽어봤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두 지원해주세요. 금액을 조금 더 늘려도 좋겠어요. 한정숙의 말에 직원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예산이 괜찮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 기부하겠습니다. 한정숙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어요. 가족에게 물려줘봤자 탐욕만 키울 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한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식사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한정숙은 놀라며 일어났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문을 열어보니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3달 만이었어요. 우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진지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엄마, 안녕하세요. 우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우진아, 들어와. 한정숙이 아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우진은 거실에 들어와서도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앉아라. 한정숙이 먼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진도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한정숙이 물었을 때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힘들었어요, 엄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생각? 한정숙이 물었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깨달았어요. 한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해요. 우진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3달 동안 준비한 사과였어요. 일어나거라, 우진아. 한정숙이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는 일어날 수 없어요. 우진은 고집스럽게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어요. 한정숙은 잠시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진아, 엄마가 내게 화가 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때린 것도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 그럼 엄마가 가장 슬펐던 건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다는 거야. 한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말이야.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관계지. 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효도라는 건 돈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야. 우진은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석 달 동안 혼자 살면서 깨달은 것과 똑같았거든요. 엄마, 저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조건 없이 말이에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모자가 서로를 껴안았죠. 그러면 됐다, 우진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한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럼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 다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네, 엄마. 약속드려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53억 원, 제가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한정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건 천천히 해도 돼.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니까. 정말 감사해요, 엄마. 우진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석 달 만에 다시 차려진 가족 식탁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요리 배워서 엄마한테 해드릴게요. 우진이 말했을 때 한정숙은 웃었어요. 그래, 좋구나. 식사를 마친 후 한정숙은 우진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엄마.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걸 보지 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봐라. 우진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야. 네, 엄마. 이제 정말 잘 알겠어요. 한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진심이야. 맞아요, 엄마. 제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한정숙은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자선단체 기부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우진에게도 일부를 남겨주기로 했어요. 조건이 있었죠. 아들 한우진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3년간 성실하게 생활한다면 재산의 10%를 상속한다. 한정숙은 아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주지도 않을 거예요. 우진이 진짜로 변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생각이었죠. 우진은 석 달 동안 일했던 편의점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일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거든요. 사장님,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우진이 편의점 사장에게 말했을 때 사장은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좋아요. 우진 씨 일 잘하시니까 환영입니다. 우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편의점으로 출근했어요. 저녁에는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위해 자격증을 따기로 한 거죠. 한정숙은 아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우진은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석 달 동안 밤낮으로 공부한 결과였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우진이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 한정숙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잘했다, 우진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서 그 53억 원 갚을게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천천히 해라.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하다. 한정숙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우진은 중견회계법인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의 절반을 어머니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달 생활비예요. 우진이 돈을 건넬 때마다 한정숙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됐다, 우진아.
내가 쓰거라. 안 돼요, 엄마. 제가 갚아야 할 돈이 있잖아요. 우진은 고집스럽게 돈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사실 한정숙은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받은 돈은 몰래 저축해뒀습니다. 나중에 우진이 정말 필요할 때 돌려주려고요. 2년이 지났을 때 우진은 회계법인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업무 태도로 승진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한정숙은 우진을 불러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내게 줄 게 있어. 한정숙이 봉투를 건넸을 때 우진은 궁금해했어요. 뭐예요, 엄마?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는 2년 동안 우진이 갖다 준 돈이 고스란히 저축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준 돈이야. 엄마가 다 저축해뒀어.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받으신 척하시고 저축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받고 싶었거든. 하지만 엄마는 그 돈이 필요 없어. 이건 나중에 내가 가정을 꾸릴 때 쓰거라. 엄마. 우진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고맙다, 우진아. 내가 이렇게 변해줘서 정말 고마워. 한정숙도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모자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었어요. 한정숙은 이제 7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직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자선재단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진은 39살이 되어 회계법인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엄마,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한정숙은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럼 됐다. 엄마를 만나러 오라고 해라. 한정숙은 아들이 또다시 잘못된 사람을 만날까 걱정했지만 이번에는 믿어주기로 했어요. 아들이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정숙처럼 소박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예린처럼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가족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정숙은 아들이 자신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변하기를 기다려 주었죠. 셋째,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한정숙이 가진 진짜 부는 수십억 원의 재산이 아니라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넷째,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진은 어머니를 때린 불효자에서 성실한 아들로 변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조건을 따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으시나요?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